네, 강연에 앞서 내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남매일 정유진 이사님 자리해주셨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2부 행사인 학술 강연의 순서입니다. 김영호 교수님과 이인경 교수님의 주제 발표 강연이 시작되는데요. 먼저 김영호 교수님이 김해 사충신 추모의 역사와 미래에 대한 주제 강연을 하시겠습니다. 강연에 앞서 김영호 교수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철학과와 대학원의 박사과정을 졸업하시고 현재 인제대학교 자유전공학부 교수이시자 경남문화연구소 소장을 맡고 계십니다. 김영호 교수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소개받은 인제대학교 김영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기 앉아서 여기서 예. 예, 제가 그 발표 제안을 받았을 때는 제가 리버라지 칼리지는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 대전대학교하고 인제대학교 두 곳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버라지 칼리지는 미국에서는 리버라지 칼리지가 하나의 대학을 이렇게 이루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걸 좀 본받아서 과거에 속한 인문대학하고 교양대학 두 개를 합쳐가지고 리버라지 칼리지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되게 여러 대학들이 아마 시도를 했는데 잘 안 되고 그래서 현재 국내에서는 인제대학교하고 대전대학교 이렇게 두 곳이 리버라지 칼리지라고 해서 인문학과 그다음에 교양 두 학들을 동시에 이렇게 하고 있는 단과대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제안을 받고 나서 올 8월 32일에 학장을 사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전 학장이 되고요. 지금은 그냥 자유전공학부 평교수로 있습니다. 여하튼 저는 이제 전공은 한국사상, 한국철학을 했고요. 본 전공은 다산정리학용 선생에 대한 전공을 했었는데 오늘 눈동자로 보고 계시는 여기 김경수 박사님이 이제 그동안 오랜 동안 남명학을 연구를 해 오셨는데 저도 2018년부터 과거에는 별로 하지 않았던 남명사상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게 되면서 18년부터 계속해서 남명학 관련해서 공부도 하고 글도 쓰고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사실 이제 제가 인제대학교가 아무래도 김해에 있다 보니까 김해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어떤 지역 문화와 관련된 어떤 역할들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약간의 책임의식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우리 회장님께서 또 이 사충신에 대한 발표 제안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이게 좀 역사적인 것이어서 제가 사상사를 주로 하던 사람이라 이게 어떻게 연구해야 될지 굉장히 좀 고심이 많이 됐었고 그래서 좀 어려운 가운데 시간이 또 많지 않아가지고요. 뭐 마음 같아서야 굉장히 충실하게 논문을 좀 작성하고자 했는데 좀 그것을 하지 못했다는 점도 좀 먼저 양해를 드리고 뭘 못했냐면 이 사충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문헌 기록들이 있는데 제가 초반에는 열심히 원문들을 좀 대조해가면서 이렇게 하나씩 찾아갔는데 그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요. 그래서 뒷부분에 가서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사충신 실기의 번역본을 좀 많이 의존해서 또 이렇게 했고 앞으로는 이 글을 갖다 좀 발표할 때쯤 되면 제가 좀 그 내용들을 조금 더 번역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바로잡고 주석도 좀 붙이고 해서 좀 완성된 형태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짧은 얘기고요. 사충신은 사실 제가 막상 연구하기 전에는 정말 김해성 전투에서는 사실 지금 의병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의병장과 의병만 구성돼서 이렇게 전투를 한 거라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또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이 김해성을 지키던 부사인 김해부사, 서해영 부사가 먼저 떠나가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이제 재승방향 체제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과거와 같이 자기 지역을 방해한 것이 아니고 어떤 지역들을 나눠가지고 한 지역으로 이렇게 군사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전투를 치르는 형태였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현의 초계군에 있었던 초계군수는 이유검이라는 분인데 이 김혜성에 와서 전투를 같이 했는데 아마 전세가 굉장히 불리하게 되자 아마 성을 그만두고 그 소위 책임자인 그 서해원 그 부사와 이 이유검 이런 초계군수 이런 사람들 먼저 도망을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일종의 리더가 사라진 그런 곳에 이 지역에 이렇게 사족으로 계셨던 분들이 끝까지 남으셔서 이 전투를 그래서 순절하셨던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을 제가 좀 이번에 이거 논문 쓰면서 좀 새롭게 좀 알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다 보니까 이 사충신을 추모의 어떤 역사가 사실은 우리가 지금은 보통 사충신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충신이라는 어떤 개념이 만들어지기까지 과정이 그렇게 아주 뭐 순탄한 것은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제가 추적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가장 기본적인 연구를 좀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까 우리 성경원 회장 그 관장님께서 말씀도 하셨지만 이게 이제 역사적인 그 어떤 사건들은 이게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으려면 객관적인 자료가 좀 있어야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데 사실 이제 문헌적으로 보면 정부의 공식 문서에는 이 사충신에 관한 기록들을 찾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를 정말 학문적으로 학술적으로 이거를 좀 그 입증 받으려면 자료에 대한 연구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앞으로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담아낼지에 대한 좀 고민도 하게 되고 그래서 사실은 제 논문은 굉장히 이제 그 사충신에 관해서 학술적으로 접근하는 이제 그런 좀 시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처음 시도한 건 아니고 작년에도 보니까 여러 발표자님들께서 굉장히 어려운 그 환경 속에서 상당히 연구를 진행하셔가지고 저도 이제 그것에 힘입어서 작은아마 이렇게 꾸려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발표 시간은 한 30분 돼 있는데요. 내용은 많지는 않아서 쭉 읽으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부터 한 15분 정도 읽으면 마칠 것 같은데 준비된 자료를 보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책으로는 나눠드린 책으로는 23페이지에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김해성 전투에서 순국한 송빈, 이대영, 김득희, 유식 이 공 등의 사충신은 이 유식이라고 했을 때 이유는 사실 이제 문화 유씨는 과거에는 리을로 해서 유식 이렇게 썼는데요. 또 제가 또 다른 송강 서원기에 보면 또 유자로 쓰고 요거는 이제 여러 가지 통용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좀 그 예를 따라서 유라고 썼습니다. 저 앞에 판넬 보니까 또 류로 돼 있어가지고 어떤 것이 맞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현재는 문화유식 가문에서는 리을자, 유식 이렇게 아마 쓴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존칭을 제가 생략하고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김해가 기억을 보존해온 대표적 역사 인물이라 할 수 있다. 조선 왕조실록 같은 정부의 공식 문서는 물론이고 유성룡의 징비록, 그다음에 조경남의 난중 장록 이런 책들이 이제 임진왜란 연구의 중요한 사료들이거든요. 같은 임진왜란 관련 개인 기록에도 나타나지 않는 사충신을 김해는 왜 오랫동안 기억하려 노력했으며 지금도 그들을 기억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는 것일까? 사실 지금 오늘 행사도 이제 기억하려는 그런 노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해의 이런 노력은 무엇보다 김해성 전투에 참여하여 순절했던 이들에 대한 평가가 정당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생각과 관계가 있다. 동래성 전투나 진주성 싸움에서 승복한 인물들에 대해서는 임난 이후 오늘날까지 국가적 차원의 추모가 지속되어 왔다. 그리고 정규군이 아니면서 전쟁에 참여한 의병장과 의병활동에 대한 학술 연구와 함께 지역 차원의 추모 행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서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해성 전투는 부산성, 동래성 못지않게 치열했고 자발적으로 전투에 참여하여 순출한 의병과 의병장도 다수였지만 현재까지도 이에 대한 합당한 평가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김해성 전투는 관군이 아닌 민간인이 자발적으로 국난 극복을 위해 참여한 전투였고
반군의 책임자가 먼저 도망친 상황에서 의병장들이 남아서 끝까지 성을 지키다 순진한 전투였다는 점에서 임진왜란 의병 역사의 독자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네, 저는 이제 김해성 전투에서의 의병은 뭐 박재호의 의병이라든가 아니면 뭐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뭐 어떤 부산성 전투에서 뭐 숨져갔을 그런 어떤 전투하고 좀 다른 어떤 양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도 그간 김해성 전투는 소홀히 다구러져 온 측면이 없지 않으면 바로 이 점이 사충신에 대한 김해의 여러 노력의 큰 배경이 된다고 볼 수 있다. 김해성 전투는 임진왜란 역사에서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해왔다. 이로 인해 남아있는 관련 기록 또한 매우 제한적이다. 실제로 김해성 전투 혹은 사충신과 관련하여 언급되는 자료로는 김해북지나 사충신 실기 정도가 있을 뿐이다.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사실은 좀 상당히 후대에 좀 만들어진 그런 자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상당히 적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앞으로 사충 연구를 잘하려면 정말 많은 문제들을 좀 해결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의 문제의식에서 이 글은 김해 지역에서 사충신 추모를 위해 노력해온 그간의 역사를 검토하고 사충신의 역사적 의의를 살펴본 후 향후 사충신 추모를 위한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실론적으로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임진왜란 직후의 사충신 기록. 김해성 전투와 관련하여 주요 사료에서 사충신 기록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다.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가깝습니다. 남아있는 공식 자료에서 사충신을 찾기 어려운 것은 물론 임진왜란의 경과를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징기록이나 난중 장록 등에서도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난중 장록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김해부서 서해원은 성문을 닫고 지키고 있었다. 그러자 적들은 보리를 베어다가 높이와 같게 쌓더니 그것을 타고 쳐들어왔다. 이 모습을 본 초계 군수는 내뺐고 서해원도 그 뒤를 따라 도망쳤다. 성은 당연히 함락되고 말았다. 여긴 뭐 사충신에 대한 얘기 전혀 없고 그냥 이 책임자가 달아나자 성이 함락되고 말았다. 이렇게만 끝나고 있습니다. 외적의 200여 척이 부산에서 이동하여 김해를 함락시키자 부사 서해원은 성을 버리고 달아났다. 애초에 중의장인 초계군수 이유검이 문을 지키고 서해원은 남문을 지키면서 종일 접전했는데 밤중에 이유검이 야경이라 사칭하여 문지기를 찍어주기로 하고는 먼저 도망했고 서해원 역시 이유검을 추격한다고 청탁하고 서문으로 해서 달아나 김해성이 마침내 함락된 것이다. 요거는 그 유명한 이제 위에가 징비록이고 여기 이제 그 난중 장록이죠. 이렇게 해서 기록을 하고 있지만 여치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김해성 전투와 관련한 이들 기록에는 성을 지켜야 할 김해부사와 재승 방략 체제에 따라 김해성을 지키러 왔던 초계군수 이유검이 도망하여 성이 함락되었다는 내용은 있지만 이들이 도망 이후 성이 함락되기까지 전투에 대한 내용은 없다. 그렇다면 사충신과 관련된 이야기는 어떻게 알려지게 된 것일까? 현재까지 확인된 사충신과 관련된 최초의 역사 기록은 1600년,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끝난 2년 후에 이제 처음으로 나온 행장입니다. 주규 오은이 쓴 이대영 행장이다. 이게 이제 최초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아래 문장부터 읽겠습니다. 오군의 이 글을 통해 김해성 전투에 김해 사족 출신의 송빈, 이대영, 김득기 공 등이 참전하였고 이들은 김해 부사나 초계 군수가 도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을 지키다 순절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임진왜란이 끝난 후 김해성 전투에서 싸웠던 이대영의 행적이 조정에 보고되었고 조정으로부터 포상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비록 남아있는 조정의 공식 기록은 없지만 김해성 전투에서 이대영이 의병장으로 순찰하였다는 사실은 당시 조정이 공식적으로 인정하였고 장혜원 판결사라는 벼슬을 증직했다는 것도 우리가 이 행장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송희복 선생은 오은의 행장이 이대영의 증직을 균형하기 위해 이대영의 아들 이사두의 부탁으로 쓰여진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저도 거기에 좀 동의합니다. 김해 사충신의 일이 글로 쓰여온 자치, 이 고책의 이는 타당한 추론이라고 생각한다. 1600년 당시에 사충신 모두에게 증직이 이루어졌으나 행장을 부탁할 수 있는 처지에 있었던 가문은 이대영의 가문이
유일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네 분 중에 행장을 쓸 수 있었던 가문은 이제 이 가문이 좀 유일했던 거죠. 오음과 같은 문과 극제자 출신이 이대영의 인척이에게 가능했다는 거죠. 이대영이 나머지 세 분의 행장은 상당히 오랜 후에 나오게 되는데 송빈 행장은 1718년, 김특기 공의 행장은 1784년, 유식공의 행장은 정말 상당히 이후인 1902년에 각각 쓰여집니다. 그렇지만 이대영 이외에 나머지 송빈, 김특기 등의 활약상이나 조정으로부터 관직을 증직받았는지 여부 등은 행장만으로는 알 수가 없다. 이대영의 순전한 사실도 양업선의 증언에 의한 것이었고 양업선이 송빈과 김득기에 대해서도 언급한 것으로 보아 이들 또한 조정에 복구가 되었을 것이고 일정한 징직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이 경우에도 송빈, 김득기는 물론이고 이대영이 징직되었다는 사실도 조선왕조실록 등의 정부 문서에는 확인할 수가 없다. 오은이 쓴 행장에는 오늘날 사충신의 한 분이 유식의 이름이 빠져있다. 유식의 이름이 누락된 이유는 무엇일까? 유식이 나이로 가장 어리지만 김득기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만약 유식이 김해성 전투에서 실제로 활약했다면 이대영 행장에서 이를 굳이 누락할 이유는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유식의 존재는 행장과 같은 사료에는 오랫동안 빠져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연유로 이대영 행장에 나오지 않았던 유식이 사충신의 한 사람으로 등장하여 오늘날의 사충신들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일까? 세 번째 단락입니다. 이대영을 비롯한 의병장들의 공적은 사후 8년 만에 조정이 알려지고 징직을 통해 공식적인 인정을 받게 된다. 그러나 동네의 충렬사나 진주의 창렬사와 같이 국가주도로 추모 공간을 만들어 순전한 일을 추모한 예식이 이루어진 것은 더 오랜 기간이 지난 후의 일이다. 김해 지역의 사족 차원에서 추모제가 행해졌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공적 공간으로서의 추모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논의가 발의되고 구체화된 것은 징직이 이루어진 후인 108년 만인 1708년에입니다. 이와 관련된 기록으로는 진주 목사 이균현의 송빈 행장과 진사 곽재일의 상냥문이 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문헌을 제가 자료를 얻었습니다. 이균현이 쓴 송빈 행장에 따르면 임진왜란이 일어나 송빈이 순전한 1592년 이후 117년이 지난 무자년에 당시 김해부사로 가 있던 이봉상, 이분이 이제 이순신 장군의 부대순인데요. 이분이 그 사당 김해부사에 임명된 후에 김해읍제를 보고 임진왜란에 순전한 의병장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이들을 위한 추모 공간의 필요성을 느껴 김해사족에게 사당 세우기를 권유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박자일의 상냥문을 보면 이봉상이 처음부터 김해사족에게 이런 문제를 부탁했던 것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김해전투의 의인들을 위한 추모공간 조성을 조정에 상소하였지만 조정의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자 할 수 없이 김해사족이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봉상의 발의로 김해성 전투를 기리는 표충사라는 기념공간이 만들어졌다는 것에는 일정한 의의가 있지만 표충사 건립은 새로운 문제를 낳게 됩니다. 표충사라는 추모공간은 만들어졌으나 어떻게 된 일인지 표충사는 송빈 한 분만을 향하는 사당으로 처음 건립되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균현의 송빈 행장에도 오은의 이대영 행장과 마찬가지로 유식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이대영과 김득기에 대해서는 이인지와 함께 특정하여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장입니다. 송빈을 위주로 작성된 송빈 행장에서도 이대영과 김득기 또한 김해성 사수의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오은의 이대영 행장에서도 이대영은 임난후 장효 판결사에 징직되었다고 하였는데 송빈도 같은 시기에 공조 참의에 징직된 사실이 언급된 박제의 상냥문을 보면 임난 직후 조정에서 김해성 전투의 공을 인정받은 의병장은 모두 4분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지금의 사충신은 임난 직후부터 김해사족과 조정에게 공적을 인정받은 분들이었던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생각해 본다면 이 김해 읍지에는 아마 처음부터 사충신이 아마 기록되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표충사가 처음 세워졌을 때 송빈공 혼자만 한 분만이 독향되었던 사실입니다. 왜 이대영과 김득기를 제외하고 송빈만이 독향되었을까? 유식은 그만두더라도 행장이 가장 먼저 작성된 이대영과 송빈 행장에서 나오는 김득기 이 두 사람은 함께 배양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해야 할 것이다.
김해 사족들이 사충신의 공적에 대해 모를 리 없었을 터인데 송빈 독향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 지금으로서는 그 이유를 당장 밝히기 어렵다. 그러나 송빈 행장이 다음 구절에 관하여 한 가지 가설을 세워볼 수는 있다. 여기서 송빈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송빈의 장남 정백이 내암 정인홍의 추천에도 관직에 나아가지 않은 것과 동계 정원이 만장해서 북풍의 바람이 불어서도 마음이 변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 정백 한 사람뿐이었다라고 한 대목을 송빈 행장은 적고 있다. 영남 지역에 정인홍이 이끄는 대북 정권의 바람이 불었음에도 송빈의 장남 정백은 그 바람에 마음을 변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었다는 것이다. 인조반정 이후 정치권에서 대북은 부정의 대상이 되었다. 송빈의 장남이 대북의 영수인 정인홍의 권고도 뿌리쳤다는 사실과 북풍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라는 점이 당시 송빈의 독함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아닐까. 물론 국난 극복에 목숨을 바친 애국제사에 대해 당대의 정치적 기준에 의해 평가를 달리하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한 일은 아니지만 아주 불가능한 것도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 이거는 하나의 저희 추정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이제 삼충신이 이제 첫 번째는 송빈공 독향이었고요. 이제 삼충신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봉상 부사의 발의가 계기가 되어 1708년 만들어진 표충사는 송빈 한 분만을 독향하는 사당이었으나 어쨌든 김해성 전투를 기념하는 유일한 기념물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세워진 지 채 40년도 되지 않아 표충사는 뜻밖의 사건으로 회철되는 고난을 겪게 된다. 이것은 영조의 교지에 기인한다. 1741년 영조는 갑원년 이후 신설된 사당을 모두 회찰하라는 명령을 내린다. 이 조치는 1728년에 일어났던 무신난에 대한 영남 지역에 대한 영조의 우려 혹은 반감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표충사는 1714년 이전인 1708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애초부터 회철의 대상은 아니었다. 하지만 망명을 집행하는 행정관은 무장에 세워졌던 표충사를 무술년에 세워진 것으로 혼동하여 표충사를 회찰했다. 이것은 글자에 대한 단순한 혼동이 야기한 결과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인지나라에 순국한 충절의 인물을 모시는 사당을 전후 사정에 대한 검토 없이 단지 걸린 연도를 혼동해서 회철시켰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무신란 이후 영남에 대한 적대 정책이 반영된 것으로 또 추정해 볼 수 있는 사건이다. 어쨌거나 표충사는 1741년 회철된 이후 다시 40년이 흐른 후에나 재건된다. 정조 즉위 이후인 1784년 영남 유림들이 표충사 재건 상소가 나오면서 표충사는 다시 이제 재건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그 표충사 재건과 관련한 내용이 이 통문과 손사익이 쓴 김특기 행장에 나오게 됩니다. 한 장 넘겨서요. 30페이지 본문으로 하겠습니다. 통문에 따르면 1741년에 회철 명령을 서원은 회철하는 것이었는데 송빈을 제향하는 충렬사를 회철하는 것이 잘못이었음을 지적한 후 영남 지역의 공로를 따라 다시 사당이 재건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충렬사를 제거하면서 송빈을 독형하던 곳에서 이대영, 김득기를 함께 배양하도록 한다는 것이 이제 1784년 특이한 일입니다. 비록 1741년의 회철은 조정이 실수였지만 이제 이대영, 김덕기 두 사람을 추가 배양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오히려 전화 이복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겠냐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송빈 독향 때와는 그 위상이 이제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삼충사라는 이름으로 배양할 규모가 커졌을 뿐만 아니라 이른바 삼충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이제 이 표충사의 의미가 크게 확장되는 계기가 되게 됩니다. 손사익의 행장이 바로 그 예인데 그는 김득기의 행장을 쓰면서 김해의 삼충신을 진주의 삼장사에 견주면서 당나라 알록산의 날에 순절한 장순, 허원, 남재원의 고사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뭔가 삼충신이 새롭게 이제 재탄생하면서 의미 확장이 일어나게 됐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기에도 여전히 유식의 존재는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내용입니다. 자, 1784년 삼충신을 제향하는 사당으로 재건된 표충사는 1833년 순년에 사액을 받게 되고 예조전랑 이근우가 특사로 파견되어 왕을 대신하여 제사를 지내는 조치가 내려지게 됐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김해 표충사는 진주의 천열사나 동네의 충렬사와 마찬가지로 그야말로 국가적 추모공간으로서의 위상을 갖게 된 것이다. 하지만 오래지 않아
표충사는 다시 또 대원군의 서원 설대령으로 회철되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전보다 아주 빨리 재건됩니다. 3년 만에 다시 이제 재건되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또 새로운 이제 배양의 일이 일어나는데, 그 74년, 1784년에 재건될 때 2인이 추가로 배양되어 삼충사가 된 것처럼 1871년에 재건해도 한 분이 더 추가로 배양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 일을 주도했던 당시 부사 정현석의 글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 원문은 이제 빼고요. 맨 아래 31페이지 맨 아래 문단 읽겠습니다. 김해로 부임하게 된 정현석이 사충신에 대해 알게 된 것도 앞서 이공상 부사의 예와 마찬가지로 김해 읍지를 통해서였다. 정현석은 읍지를 통해 김해성 전투에 손절한 이들 가운데 김득희, 송빈, 유식, 이대영 네 사람이에게 가장 빛나는 업적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현석은 이들 사인에 대한 배양 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주목합니다. 그는 순조 계산년 즉 1803년 표충사에 사역할 때 위패가 송빈, 이대영, 김득희 3인뿐이었던 사실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김해성 전투에서 사인의 공적은 동일하고 임난 직후 조정에서도 사인을 함께 증직했기 때문에 왜 3인을 배양했는지 모르겠다. 공적이 같다면 함께 추모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 정현석 부사의 반론이었습니다. 삼충사의 의문을 가진 정현석은 재건하는 표충사는 사충신을 배양하도록 하였습니다. 정현석 부사가 아니었다면 과연 사충신을 모신 사충단이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정현석은 사충단기를 쓰면서 1784년 삼충신을 대항할 때에는 손사액이 인용했던 당나라 삼장사의 고사를 다시 고론합니다. 손사액이 이대영과 김득기를 새롭게 모시면서 삼장사를 떠올렸던 것처럼 정현석도 유식을 추가하면서 자신이 바로 그 중국의 당대 한유가 장중숭 전우서에서 알록산의 날에 순절한 숨은 영웅을 이렇게 발굴했던 것을 떠올리게 하게 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김해성 전투에서 사충진이 순절한 이후 이들을 기리는 추모공간이 현재의 사충단으로 만들어져 온 역사를 쭉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날에는 사충신과 사충단이라는 이름이 익숙하지만 그동안의 역사를 검토해보면 사충신과 사충단이 만들어지는 과정에는 실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충단의 설립은 김해사족과 영남사족의 노력에 기반이 되었지만 무엇보다 김해부사로 지냈던 분들이 노력에 힘입은 바도 또 크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표충사를 지을 때는 국가의 실질적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지역사족의 힘에 전적으로 의지하다 보니 증직받은 분명한 사실이 있음에도 사충신을 동시에 제행하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었다. 그러나 삼충신을 모실 때나 사충신을 모실 때 특별한 지역의 반대가 없었던 것을 보면 김해사족 사이에는 누구의 공을 더 우선한다거나 하는 갈등이 없었던 것으로도 생각됩니다. 이는 오히려 김해사족의 녹록하지 못한 사정과 무관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김해는 임진왜란 이전까지는 대가급제제를 다수 배출했지만 임난 이후에는 대가급제제가 거의 없을 정도로 사족의 힘이 확장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대영의 행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세 분의 행장이 만들어진 것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정도로 여러 가지 상황이 녹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임난 이후 사충신의 추모는 김해부사로 온 지방관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을 것입니다. 이봉상이 사충신을 김해읍지에서 찾아내어 선임하고자 한 것은 훌륭한 일이지만 이봉상이 애초에 송빈 독형보다는 사충신을 함께 제안하도록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현석 같은 지방관이 있어서 사충신이 잊혀지지 않고 오늘날까지 추모될 수 있는 것은 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현석의 공헌은 사충신 재앙의 시작을 열었다는 것 외에도 오늘날 사충신을 추모하는 방향에 대한 하나의 선례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도 또 다른 의의가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우리는 사충단의 추모 행사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충신의 추모일은 김해성이 함락된 4월 20일이 될 것이며 추모 예법은 당시의 전례를 참작하면 좋을 것입니다. 끝으로 김해사충단의 위상과 관련하여 김해부사 허전의 글을 소개합니다. 허전의 글을 보면 정현석이 사충단을 만들 때 김해가 변경의 중요한 땅이기에 의리를 장려하지 않을 수 없어 진주 창렬사의 예에 따라 사충단을 세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부한말에도 김해의 사충단은 동래의 성문단이나 진주의 창렬사와 비슷한 위상을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당시 세 도시가 같은 부로서 규모가 비슷한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부산, 김해, 진주 세 도시는 과거와 전혀 다른 도시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 규모를 감안할 때 임진왜란당시 순전한 인물들을 추모하는 규모 또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도시 규모를 감안하더라도 현재 김해 사충신과 사충단의 위상은 다소 저평가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충시에 대한 합당한 평가와 위상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제 발표를 통해 사충신과 의병에 대한 새로운 방향 제시해 주신 김영호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주제 발표 강연으로 이인경 교수님을 모시고 김해 사충신 의병장 역사 전승의 현재적 의미와 문화 콘텐츠화에 대한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연해 주실 이인경 교수님 소개해 드립니다.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와 대학원에서 문학 석사와 문학 박사로 졸업하시고 현재 인제대학교 리버럴 아츠칼리지 인문문학학부 교수로 지내고 계십니다. 이인경 교수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3시까지 강의가 있어서 좀 뒤늦게 뛰어오느라고 앞부분을 조금 놓쳐서 죄송합니다. 제가 마련한 발표문을 좀 미리 계산을 해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좀 제가 읽지 않아도 각자 읽으시면 될 것 같은 부분은 조금 건너뛰려고 합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제가 39쪽에 맨 밑줄부터 좀 읽고요. 중간에 좀 뛰어넘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9쪽에부터 제가 읽는 방식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일단 이 발표의 문제의식의 요약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위대한 선조의 거룩한 희생을 찬양해야 한다라거나 어떤 상황에서라도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한다라는 대단한 슬로건을 일방적으로 주입하려고 하는 식의 문화 콘텐츠 사업 전략은 현 시대의 미래 세대에게는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추상적인 거대한 담론은 현대의 소시민적인 성향의 소구력이 좀 약하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사충신 역사 전승의 문화 콘텐츠화 전략은 기획자의 의도나 문화적 개발이라는 당위적 목표에 매몰되어서 정작 수용자의 정서적 공감대를 멀찌감치 벗어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역사 전승이 던지는 현재적 메시지가 무엇일까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에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역사에서 깨달아야 하는 불편한 진실은 무엇일까? 이 역사 전승이 지니는 현대적 의미를 새롭게 재해석하는 작업을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논의를 위해서 아래에 정리된 것은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챕터 2입니다. 2장 사충신의 내적 갈등과 성취 동기에 주목한 인물 해석입니다. 저는 이 사충신 역사 전승을 제 전공답게 제가 스토리텔링 전공이고요. 이야기 분석하는 게 전공이어서 이걸 하나의 이야기라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캐릭터를 이해하고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를 주목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정리했습니다. 사충신들이 자신이 죽음이 예견되는 상황에서도 의병장이라는 무거운 책임을 스스로 짊어지게 된 그 동기는 무엇이었을까? 그들을 따라서 기꺼이 외군에 맞서 싸우다 전사한 김해 지역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 과연 그들이 소망하고 어떤 미래를 꿈꾸었기에 그날의 절망적 상황에 그들은 그렇게 분연히 일어나 전황할 수 있었을까? 그들의 마음속을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 네 분의 의병장들의 공통점은 모두 벼슬자리에 나아가지 않은 양반들이었고 부록, 또 지천력, 40과 50살을 넘긴 김해 지역의 장로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역사 전승을 찬찬히 살펴보면 이분들의 자아 정체감은 나는 양반계층으로서 나라의 깊은 은혜를 입었으니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사명감을 요약됩니다. 송빈공의 예를 들자면 어린 시절 장사꾼에게 너라는
하대를 당한 것을 매우 분하게 여겼다라는 일화가 등장합니다. 충효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양반이라는 자부심과 강렬한 자아 정체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생명을 존중하는 선량한 신성의 소유자임도 강조됩니다. 새를 함부로 잡지 말라고 하죠. 이는 그가 인간을 살상해야 하는 무장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는 캐릭터로 그려진 것입니다. 송비는 좋은 구품, 참봉자리까지는 몰랐으나 번듯한 벼슬자리에는 오르지 못했고 이계영 역시 과거에서 좌절했습니다. 무과에 합격했던 김득기, 유식 모두 관직에 나아가지는 않았습니다. 가문이 양반의 신분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면 과거에 합격하여 관직에 나아가야만 합니다. 3대 이상 벼슬을 하지 못하면 양반으로서의 위신이 굉장히 추락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이들 모두에게 상당한 좌절감을 주었을 것이고 그에 대한 보상 심리가 상당했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지역 사회의 양반으로서 그들이 자기 효능감을 경험할 기회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능력을 펼칠 기회가 필요했다고 본 것입니다. 그들은 양반 사회에서 인사이더가 아닌 아웃사이더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자신들의 존재 가치를 증명할 기회가 필요했을 것이고 숨겨진 능력을 밖으로 내보낼 때를 기다리며 긴 세월을 기다려왔을 것입니다. 그렇게 어렴풋한 열등감과 함께 상당한 인정 욕구가 잠재해 오던 중 드디어 긴 세월 가슴속에서만 품고 있던 뜻을 과감히 실천할 상황이 도래했습니다. 사충신은 모두 어린 시절에 나름대로의 뛰어난 지략과 재능과 인품으로 칭송받아온 인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능력이 출중한 자신들에게는 합당한 관직에 맡겨지지 않았으니 쓰라린 통안의 세월을 버텨왔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정작 김해 부사직을 맡았던 서영원은 김해성이 위태로워지자 냅다 도망을 쳤습니다. 이처럼 열등한 인사에게는 벼슬이 주어지는 참으로 부조리한 현실 상황이었습니다. 사충신들은 이런 엉터리 양반 벼슬아치들에게 즉 양반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분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절대로 김해성을 맡길 수 없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양반으로서의 사회 도덕적 의무를 무겁게 여기고 평생 충효를 실천해온 사충신들은 이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구국에 나섬으로써 드디어 진정한 인사이더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아웃사이더였던 사충신과 그들이 모아온 의병들은 그간 인사이더의 자리에 있었던 김해부사 서해원과 관군의 자리를 대신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역사의 중심에 서서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사충신들의 강한 자아 정체감은 자신들이 오타받는데요. 자신들이 유생이며 임금과 백성을 지켜야 하는 도덕적 책무를 진 지식인 계급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내가 그 책무를 감당하지 못하면 나라는 양반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강한 자의식이 그들을 지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 전승에서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반드시 꼭 끼어드는 사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의병장과 그의 아들 사이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들이 전투에 참가하지 않은 아들들의 이야기가 반드시 등장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안위를 걱정하는 아들, 의병장의 병약한 아내, 그리고 어린 6대 독자, 아버지 시신을 수습하려 갔다가 오히려 죽임을 당하는 아들들이 등장하는 이야기에서는 이 전쟁감에 생생한 현실감을 부여합니다. 의병장들에게는 반드시 지켜내야 할 그의 가족이 있었습니다. 이 역사 전승의 말미에는 왕을 향해 절하고 순절하였다와 같은 의병장의 왕을 향한 충성심을 드러내는 내용이 강조됩니다. 근데 이는 유교사회였던 조선시대의 가치관에 따른 기록자의 의지가 투영된 결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의병장의 참전은 왕에게 충성한다는 어떤 추상적 목표보다는 일단 눈앞에 보이는 당장 내가 위기에 처한 가족들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의지가 더욱 강렬했던 것처럼 그 이야기가 느끼게 해줍니다. 그들은 왜 죽음이 예견되는 전투에 생존 본능을 거스르고 뛰어들었을까? 그것은 지식인 계급의 도덕적 책무이기도 했고 지역 공동체의 원로로서 지도자 역할을 수행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내 소중한 가족의 생명을 지켜내기 위한 불가피한 결단이었습니다. 군자로서의 삶이란 일신의 안위와 이익을 따르지 않고 오직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실천하는 것이었기에 그들은 자신의 평소 신념대로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불행히도 그들은 모두 그 전투에서 패했고 전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이 의로운 행위는 그저 무의로 돌아간 허망한 것이었단 말입니까? 이건 앞부분에 제가 했던 말인데요. 김해의 젊은 청년,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나눴던 저희 학교 학생이 너무 슬픈 이야기고 여기서 감동 느끼기 어렵다고 하는 말이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각으로도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역사 기록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역사서의 기자들은 모두 사충신의 후손들에 대해 자세히 기록합니다. 사충신 가문의 후손들은 잘 살아남았고 그리고 번영했습니다. 선조들의 이런 희생이 드디어 그 후손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리고 그 가문이 번영할 수 있는 밑거름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충신은 생전에는 얻지 못했던 것을 사후에 얻었습니다. 사충신 모두 높은 여성의 추증되었던 것입니다. 사충신은 자신들이 결국 얻고자 한 것을 성취했습니다. 그들은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한편 의병장들을 따라서 죽음을 무릅쓰고 싸운 김해성 백성들의 그 동기는 무엇이었을까? 그들 역시 자신과 자신들의 가족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싸움에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소에 믿고 의지했던 임금도 김해 부사도 그들을 구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지켜야 했습니다. 그것들이 의병들의 출정 동기입니다. 내 목숨은 내가 지킬 수밖에 없다는 냉정한 현실을 온몸으로 체험하며 죽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가 임금께 충성하며 그에게 모든 것을 의지해온 백성들의 유교인용이 정작 이 위기 상황 속에서는 자신들을 구원해주지 못함을 깨닫는 처절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3장 사충신 역사 전쟁에서 발견되는 문제들. 첫째, 인재등용의 문제와 현실 문제 해결에 무력했던 민원제안서. 사충신 의병장 역사 전승은 사충신들이 모두 어린 시절부터 뛰어난 학식과 인품을 지닌 인재였으나 끝내 공직에는 오르지 못한 인물이었음을 밝히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사충신은 국록을 먹은 바 없음에도 나라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친 의병이었음을 강조합니다. 반면 공직을 맡은 초기 군수, 김해군 부사 등은 외로운 성에 군사는 약하다라며 구차한 목숨을 보전하려고 비겁하게 도망치는 작태가 대조적으로 서술됩니다. 과거 제도를 통해 군용하여 공직을 맡긴 이들은 정작 국가가 위기에 처하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였음이 드러났습니다. 사충신 역사 전승이 보여주는 이런 인물들의 갈등 구조는 그 자체로 이미 조선이 왜 임진왜란이라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짐작해야 합니다. 사충신의 리더십은 양반으로서의 도덕적 의무감과 성략적 이념에 따른 애국심 그리고 중국을 문명의 중심으로 여기는 화이론적 세계관에서 출발한 일본에 대한 문화적 무언의식에 출발한 것이었습니다. 사충신들은 공직에 등용하지 못한 이들이기도 했지만 무고하게 합격했다는 김득기를 제외하면 모두 전투 능력을 갖추지 못한 유생들이었습니다. 선기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에 필요한 실무 경험이나 병법 지식이 아니라 충효라는 성리학 이념이나 높은 문장력 같은 선비로서의 자질이 높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전투 경험이 전혀 없는 리더가 이끄는 전쟁은 천운에 맡긴 무모한 도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군이 김해성을 공격했던 다양한 전술을 보면 훈련받은 군대의 공격력과 그렇지 않은 군대의 방어 능력 간의 분명한 차이를 발견합니다. 모든 상황 여건이 의병들에게 역부족이었습니다. 왜군들은 먼저 김해성의 식수원을 차단하였고 성 안으로 무수한 허수아비를 던져서 심리전을 펼쳤고 김해 들판에 보리를 베어서 성 아래에 해자를 메워서 높은 성벽을 뛰어넘어 성 안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이런 왜군들의 치밀한 전술에 맞서 싸워야 했던 당시 의병들에게는 이렇다 할 전략 물자도 전술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곳이라고는 오직 우리가 아니면 누가 김해와 나라를 지키겠는가라는 당위적 명분과 선한 의지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런 정신무장만으로는 전쟁의 승패에서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적 리더십의 부재와 가족주의. 전란이 터지자 지방관들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허둥댔고 왕의 리더십은 김해까지 미치지 못했으며 국가의 방어 시스템은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어디에서도 김해성으로 원군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런 심각한 무질서 상황에서 완전히 고립된 백성들은 그들의 힘으로 자신과 가족을 지키다 죽어갔습니다. 결국 우리의 생존은 우리가 스스로 지켜야만 한다는 냉혹한 진실을 목도하는 것입니다. 송비는 나이 50이 넘어서 의병장으로 나섭니다. 그리고 전투가 벌어지기 전에 아들을 찾아가 가족을 잘 지키라라고 당부합니다.
사충신의 다른 의병장들도 대략 비슷한 사연들이 서술됩니다. 여기서 문득 드는 의문은 전투력이 성빈보다 훨씬 뛰어났기 분명한 신체 건강한 젊은 아들이 아니라 당시의 50세는 아마 현실로 치면 한 75세, 80세였지 않을까요? 당시의 수명, 평균 수명이 제가 알기로 한 45세, 50세였던 걸로 아는데 당시에 대단한 노인 대접을 받았을 법도 한 연로한 성빈이 전투에 참가하는 것입니다. 신체 건강한 양반 가문의 청년들은 가족과 함께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고 지천명의 원로가 마을 사람들로 의병을 조직하여 전투를 치른다는 것은 현대인의 관점에서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로 보면 당시에 김일성 수호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했던 것은 바로 강력한 리더십이었던 모양입니다. 전투를 할 전사가 아니라 리더십을 발휘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는 리더가 필요했다, 그런 뜻입니다. 한편 사충신의 아들들은 김일성 전투에 참가하지 않았는데 아버지 사후에 시신을 수습하러 갔다가 죽음을 맞게 되는 효행을 다했다는 사실이 강조됩니다. 이 모든 상황이 가족주의 이데올로기 안에서 진행된 것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송빈을 비롯한 사충신이 김일성을 지켜 나라를 지키려는 것은 그것이 바로 자신의 가족과 가문을 지키는 이력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미래의 위험 요소에 대한 허술한 경계. 사충신 역사전선에서 발견되는 당시 조선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미래의 위험 요소에 대비한 무방비 상태입니다. 당시의 국제 정세가 심상치 않았음에도 조정에서는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고 사태를 방치했습니다. 심지어 일본의 동향을 염탐하기 위해 파견한 통신사끼리도 의견이 맞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의견이 달랐을 때 어느 쪽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까요? 당연히 위험 요소를 감지한 정보 쪽을 주목하고 그것에 철저히 대비해야 하지 않을까요? 결국 우사 안위를 택한 지배 권력의 무능함이 온 백성을 위기에 몰아놓은 여러 정황을 보게 됩니다. 이 역사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왜군의 배가 출몰하는 상황을 목도하고도 그것이 왜군의 침략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간과했으며 왜군이 보릿단으로 해자를 메워 성벽을 넘어올 때도 아무런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혼자 그냥 부지런히 생각을 해봅니다. 불이라도 질러서 보릿단을 태울 수는 없었을까? 왜군은 단번에 김일성의 식수원부터 차단합니다. 이 또한 전쟁이 벌어지면 당연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전쟁할 때 원래 식수원부터 식량부터 차단합니다. 도구로 차단하죠. 우물은 이미 여러 개를 펴놓았어야 되는 게 아니었을까? 모든 게 무사 안일 속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변호사에 기대어 사는 농경 국가의 사람들은 경작지 그리고 함께 경작하는 가족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사계절 변화와 함께 농경이 반복되고 그렇게 축적된 농경 기술이 삶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마을의 원로들은 그가 쌓아온 농사 기술, 이는 필요 없는 문자죠. 공동체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합니다. 농경사회는 경작하는 토지의 범위와 친족 단위의 인간관계로 관심 분야가 한정되고 결과적으로 바깥 정보에 대한 정보와 경계심이 약화됩니다. 결국 농경국가였던 조선은 바깥 세상에 깜깜했다는 얘기입니다. 당시 조선 사회는 격동하는 국제 정세를 파악하지 못했고 인증연락에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외교 환경의 변화에도 대응하지 못했고 타국의 발전 상황이 어떤지 경험이 부족했습니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근거 없는 자부심과 민족적 우월감에 매몰되어서 냉혹한 현실을 외면했습니다. 김일성 사람들이 이뤘던 기존 질서는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장은 도망쳤고 적과 맞서 싸우는 성안에는 그저 적에게 항복해버리자는 자포자기의 목소리마저 새어나왔습니다. 지역 공동체의 구심력 약화는 외부의 공격 이전에 이미 내부의 규결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송빈은 김해는 영남으로 들어가는 길목이니 김해가 무너지면 영남을 잃고 그렇게 되면 나라가 모두 적의 것이 될 것이니 우리는 죽음으로써 이성을 지켜야 한다는 말을 남겼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자신 앞에 놓인 역사적 과업을 정확히 이해하고 수용하려 노력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기에 우리의 미래를 위해 우리는 공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임진왜란의 뼈아픈 교훈을 잊어버렸기에 구한말 고종 황제 때에 이르러 우리는 또다시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겨야 했습니다. 고종은 사충신을 재소환합니다. 그리고 벼슬을 더해 줍니다. 리더십을 잃은 왕이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못 지키니 너희는 너희 스스로 나라를 지키라고 부탁하는 일이 시간이 흘러 구한말이 다시 반복된 것입니다.
네 번째, 사충신 역사 전승의 현재적 의미와 문화 콘텐츠와 전략. 사충신 기념사업회가 장기적인 업무로 강조됩니다. 주시해야 할 대상은 지역 공동체의 청년 세대입니다. 그들에게 사충신 역사 전승을 각인시키려는 노력은 섬세한 분석을 통한 전략 수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관점에서 사충신의 인물 흔적이 어떻게 평가되고 수용되는지를 점검해봐야 합니다. 양반의 자아정체감이 공고하고 농경사회를 배경으로 가족 공동체의 유대가 강력했으며 유교 이념의 지배를 받았던 사충신 의병장의 행적을 현대 이 자본주의 사회의 개인주의적 사고와 자본주의 논리에 익숙한 지금의 청년들에게 어떻게 해석해서 전달해야 할까요?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최근에, 정말 최근입니다. 2023년 7월 27일에 발표된 동아시아 연구소의 연구 보고서입니다. 를 주목하겠습니다. 아래에 제시된 표는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에서 일부를 발췌했습니다. 이게 컬러 복사가 안 돼서 화면에 컬러로 띄워주시고 계십니다. 저도 사실 이 연구 결과를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거는 전 세계 대도시 국가들을 다 면담해서 인터뷰해서 그 결과를 보고하는 프로젝트의 그 결과입니다. 이게 계속 연차적으로 보고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표는 그 개인이 가장 강한 소속감을 느끼는 집단이 무엇인가입니다. 이 표는 놀랍게도 서울에 사는 시민들의 경우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자신의 국가, 즉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가장 강한 소속감을 느낀다고 한 게 가장 낮습니다. 국가에 대한 소속감,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야, 이런 소속감이 가장 낮아요, 비율이. 거기에 비해서 나는 어디에 속하냐, 나는 나의 가족에 속한다 라고 대답한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표를 보시면 알지만 놀라울 정도로 높습니다. 김희도 그런지는 알 수 없으나 일단 현실 상황에서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은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야. 더 중요한 건 나는 내 가족을 책임져. 나는 가족의 일본이야. 나는 가족이 소중해. 중요한 거죠. 대단한 가족주의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좀 읽겠습니다. 우리가 막연히 예상했던 것과 달리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가장 강하게 소속감을 느끼는 그런 가족입니다.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보다는 나는 누군가의 가족이라는 자아 정체감이 훨씬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즉, 내 나라보다는 내 가족이 더 중요하다는 의식으로 해석합니다. 그럼 이런 미래 세대에게 사충신의 애국심을 본받아라, 나라를 구해야 돼 라고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한 것은 소구력이 미약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차라리 가족을 지키려고 끝까지 싸우다 채무를 맞은 고독한 가장의 비극적 분투를 현실적으로 조명하는 것이 그들에게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조사 결과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가족으로서의 의무에 대한 조사입니다. 잘 보시면 파란색 노부모 생활비를 지원하는 걸 하겠냐 이거는, 회색은 내 자식의 교육을 최대한 지원하겠는가, 빨간색은 내가 나이 들었을 때 손자녀, 그러니까 손자, 손녀를 좀 대신 양육하고 이런 거 해줄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서울 시민이 전 세계 누구보다도 제일 다 낮아요. 다 싫다고 합니다. 위의 표는 가족 간 상호 부양에 대한 기대를 조사한 것입니다. 서울 청년은 성인 자녀의 노부모, 미안합니다. 이거 너무 교정이 안 되는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눈이 나빠서 죄송합니다. 생활비를 부담해야 된다는데 46%만 찬성해서 도쿄 다음을 올랐습니다. 노부모의 손자녀 돌봄에 대한 기대는 39%만 동의했고 타이페이, 도쿄 다음으로 나섰답니다. 서울 청년들의 가족 간의 상호 부조에 대한 기대는 서구 대도시에 비해서도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이론이고 가족이 가장 소중해, 나는 어느 가족의 이론이야 라고 말하면서 가족을 위해서 희생 봉사하겠니? 아니?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건 뭐죠? 나는 나야, 아닌 건가요? 모르겠습니다.
또한 서울의 청년들은 자녀로 인한 정서적 이득보다 세 번째죠. 가족입니다. 선생님. 네. 또한 서울의 청년들은 자녀로 인한 정서적 이득보다 사회 경제적 비용을 극히 높게 받아들이며 비용을 치를 만한 가족 및 사회적 부양에 대한 믿음도 낮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출산율이 왜 낮은지 그냥 확연히 보여줍니다. 자식을 낳았을 때 자식의 내 인생의 기쁨이 아니 그냥 경제적 부담이야 라고 대답한다는 겁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출산율이 0.78이라는 건 사실 우리 지금 멸종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제가 보고서에는 안 썼지만 제가 이 보고서를 한 열흘 전쯤 제출하고 궁금해서 제 수업 시간에 쉬는 시간에 잠깐 학생들한테 여러분 우리 출생률이 지금 0.78이랍니다. 무섭지 않나요? 그랬더니 반응이 없는 거예요. 한 20명 학생들이. 왜 반응이 없지? 하나 물어봤어요. 선생님 그게 저하고 뭔 상관인가요? 뭐? 솔직히 얘기해보자. 그럼 내가 5분 동안 토론했어요. 어떻게 생각해? 그랬더니 7, 8이라고요. 저하고 뭔 상관인데요? 무섭지 않아요? 왜 무서워요? 그냥 그렇대요. 상관없대 생각해? 상관없어요. 0.78이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생각해봤니? 그냥 뭐 노인 많고 사람 뭐 적겠죠. 끝이었어요.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왜냐? 심각한 거죠. 이거 나라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0.78로 떨어지면요. 김일성 전투 다시 일어납니다. 왜냐고요? 여기 사는 한국인이 몇 명 없고요. 여기에 외국 이주민과 외국인 노동자와 이런 사람들이 한반도를 내꾼다는 거예요. 나중에 인구의 반 이상이 외국인일 수 있습니다. 진짜로. 시뮬레이션 해보면 분명히 한반도가 텅 비지는 않을 거예요. 여기 노인 부양하고 이런 데서 외국인 노동자 계속 받아들일 수밖에 이주민 받아들이는 게 한반도는 더 이상 한민족의 땅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일인데 이 친구가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지 물어봤습니다. 뭐라는 줄 아십니까? 저 취직 걱정하고도 바쁜데 그런 사람 할 데 없어요. 딱인 거예요. 나 취직 못하는 게 제일 겁나고 돈 못 버는 게 제일 겁나지 우리도 엄마가 어떻게 될지 노동일가 뭐 김일성 전투가 우리나라의 미래가 걱정 없대요. 이건 심각한 일입니다. 왜? 농경사회에 똑같은 거예요. 나는 나만 잘 살면 돼. 다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국제가 어떻게 국제는 하마스와 누가 싸우는 게 우리한테 어떤 문제야? 유가가 오를 거라고. 경기가 나가질 거라고. 정신 차려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외교 문제 이런 거 하나도 관심 없고요. 제일 제가 속상한 건 세계사를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모든 일은 국제정세고요. 모든 건 무역이고요. 모든 건 자원전쟁이고요. 히트루 전쟁이고요. 반도체 팔아야 되고요. 정신 없거든요. 그런데 세계사를 안 가르쳐요. 이건 너무 하는 거라고요. 전 분노했습니다. 학생들한테 진짜 겁 안 나. 0.78이 뭔 뜻인지 알아? 그랬더니 그래요. 조금 남는다고요? 0.78이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한 여자가 0.78의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여자가 아니라 아들일 수 있고 딸일 수 있죠. 그러면 딸일 가능성은 0.4가 안 된다는 건데요. 그 여자가 다시 결혼해서 애를 낳았을 때 그게 또 딸을 낳습니까? 아들만 딸반이죠. 무슨 말? 여자는 무한정 애를 낳지 않습니다. 0.78이 되는 우리 지금 멸종으로 가고 있어요. 진짜. 무슨 단일 민족 국가 한민족 이런 거 다 말도 안 되는 허상이거든요. 이게 현실이에요. 제가 지금 주장하고 싶은 거는 김해 사충신을 한 샘플로 들어서 우리의 미래 세대를 어떻게 교육해야 되고 얘네들 국제정세에 관심 있게 두고 나만 잘 살면 돼, 나만 돈 벌면 돼, 나만 웰빙을 이건 정말 나라가 망하는 일이란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김해 사충신이 무저였던 민어였던 그게 아니라 그들은 책무를 다했고 내 가족과 내 핏줄과 내 땅과 이 나라를 지키려고 이기든 지든 나섰다는 얘기를 저는 하고 싶은 거예요. 학생들한테. 그래서 너무 답답했으니까 이게 페이퍼에는 안 썼지만 썼으면 더 길어졌겠죠. 근데 학생들하고 얘기해보고 이거 심각한 거구나. 20명이 전부 똑같이 말했어요. 나하고 관계가. 그래서 진짜 걱정 안 돼. 이런 일이 일어날 건데 그랬더니 어떻게 되겠죠.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0.78명 출생률의 문제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인경의 문제가 아니라 저 죽을 때까지는 저 괜찮습니다. 연기도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이 50세, 60세가 나는 나라가 갈 겁니다. 다른 나라. 투표권 이런 것도 지금 다. 더 이상 대한민국의 한민족의 나라가 아닐 수 있습니다. 진짜 심각한 겁니다. 오죽하면 프랑스는 인구가 계속 줄어드니까
이혼모를 장려했습니다. 혼인 관계에 관계없이 애만 태어나면 전부 프랑스 국민이 했습니다. 살아났어요. 우리 같은 유교 충교만 이거 충교 10가지부터 골치 아파지는 거죠. 절대 애 안 태어나요. 이건 심각하게 고민해서 생각하고 이런 문제의식이 시작됐으니까 미래 세대한테 역사의식도 이렇게 고리타분을 가르치지 말고 생동감 있게 가르치고 있는 제가 했습니다. 일단 발표를 마쳐야 되니까 원래 끝내겠습니다. 마칠 것까지 하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한 5분 내에 끝내겠습니다. 예, 그래서 47쪽에 물론 대충 좀 읽어 끝내겠습니다. 물론 서울 청년의 이런 의식이 현재 대한민국 청년 전체의 의식을 반영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성신이 그런데요. 얘가 좀 이상할 수도 있어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청년 세대에게는 가족에 대한 상호 부양의 의무마저도 힘겹게 느껴진답니다. 이건 그들이 싸가지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는 게 힘들어서입니다.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가족이 소중하대요. 근데 가족을 돌볼 힘이 없다는 뜻입니다. 나쁜 사람이다 하시면 안 되고 가족이 소중해서 지키고 싶은데 내가 너무 힘들대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런 경향성이 현재의 경우 대피 출산 기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위에 표에 나타난 건 지금 열심히 얘기했고요. 48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시한 표는요. 제가 읽지 않고 끝나고 넘어갈게요. 48쪽은. 저게 뭐냐면 서울 시민들한테 당신에게 삶의 의미를 주는 중요한 건 뭐냐고 물었답니다. 사실 요 조사 전에 더 유명한 국제적인 조사하는 리서치센터가 조사한 거에서 서울만 거의 한 80몇 %로 돈이라고 대답을 해서 창피했습니다. 학자들이 창피했다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건 물질이다. 이걸 83%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창피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뭔가 만회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그거는 미국 회사가 있으니까 이거는 우리나라가 하는 거죠. 했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건강, 이게 중요하죠. 저도 동의합니다. 건강.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일단 나 이런 뜻입니다. 사실. 내가 잘 살아가야 돼. 이 뜻입니다. 두 번째, 자유, 간섭하지 마. 그러니까 결혼 안 해? 그러니까 애 안 낳아? 그러니까 나 시어머니랑 같이 안 살아? 그러니까 나 자식 안 봐? 나 손주 안 봐?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풍요, 돈이죠. 이런 의식을 갖고 있대요. 그런데 이제 가족이 거기 네 번째 등장해요. 가족은 중요한 거죠. 한국인에게 가족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추석과 설날이 살아있다는 건 가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옛날 방식까지는 아니겠죠. 예, 그래서 제가 48쪽의 마지막 줄에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의 역설적 상황을 깨닫는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듯이 한국인에게 가족이란 개인에게 가장 큰 구속력을 갖고 있다는 걸 간증한다. 도저히 거부하기 어려운 가족의 구속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고픈 로망을 말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한국인에게 가족이란 사실상 개개인의 삶을 제어하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음을 반영합니다. 그 사실은 자식을 가진 엄마가 제일 무섭고 자식을 지키려고 나서는 아빠가 제일 무섭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투하러 나섰을 때 나 혼자 몸이 아니다는 나는 지켜야 될 내 가족이 있어가 더 큰 잠수력을 발휘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여러 가지를 제안을 했거든요. 근데 지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49쪽에 2022년 11월에 무대에 올랐던 창작 뮤지컬의 내용을 하나 이렇게 제가 인용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공감하기 때문입니다. 이 창작 뮤지컬의 감독님이 쓰신 이 글이 저도 참 공감이 됐어요. 왜냐하면 패배했던 전투인데 이거 어떻게 미화해서 그릴 거냐. 근데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외부의 적과 싸우는 것부터 다음이 되고 내면의 적이다. 저는 이 내면의 적을 여기서는 죽음의 공포지만 저는 생각합니다. 내면의 적, 가장 강력한 적은 이기심, 나만 잘 되면 돼라는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 내던지고 옳은 일을 해야 되고 가족을 지켜야 되고 나를 희생을 해서라도 소중한 걸 지켜야겠다고 나선다면 저는 그 결과와 관계없이 그가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이기심을 극복한 자, 나의 소신민주의를 극복한 자, 그가 영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 짜잘한 예시를 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미래 세대한테 제가 하고 싶은 말, 환경보호를 위해서 네가 작은 실천에서 너 영웅이야.
위대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네가 결혼해서 아이 셋 낳았어. 너 영웅이야. 너 어르신들을 위해서 자리를 양보해서 영웅이야. 영웅이란 굉장히 대단한 게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이야. 너의 이기심과 나 자신의 소심주의와 귀차니즘을 극복할 때 우리는 모두 영웅이 될 수 있고 우리는 인사이더야. 이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뒤에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기념이란 누구를 찬양하고 숭배하고 이거 이전에 기억하는 행위다. 기억이란 비판적 감성을 동반한다. 우리는 거기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무엇을 잊지 말아야 할 교훈으로 알아야 되는가. 그것이 기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충신은 위대하다고 더 소중한 것은 왜 우리는 이준열을 경과했고 우리는 왜 김해성 전투에서 패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기억하고 다시는 겪지 말자. 다시는 이걸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고요. 또한 거기에서 위대한 희생을 했던 많은 분들을 기억하라. 왜? 그들은 영웅이었습니다. 영웅을 기억하는 세상에 다시 영웅이 나오니까. 그런 말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제가 수학 분석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써놨습니다. 수학 분석은 그잖아요. 강점, 약점, 위기, 기회잖아요. 그러면 그냥 어차피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 사업을 하실 거라면 철저하게 우리가 가진 건 뭐고 약한 건 뭐고 기회는 뭐고 우리한테 위협이 되는 건 뭐냐. 제가 볼 때 우리한테 위협이 되는 건 인구 소멸인 것 같아요. 진짜. 기념해줄 사람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김해시 인구가 줄어들면 어떻게 하겠어요. 라는 생각도 좀 저는 해봤고요. 그래서 뭐 짜잘하게 제안을 했었습니다. 뭐 학생들의 교육 프로그램 때 이걸 토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어떤 대회 같은 걸로 가보자. 아니면 뮤지엄을 만들 때 스토리텔링을 해주면서 역사 기념물을 보는 입체적인 어떤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보자. 또는 게임으로 개발한다면 이번에는 우리가 이 전투를 이길 수 있도록 반성을 해서 이때 약점을 보완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아까 해자에 쌓아올린 보리단을 태우든지 우물을 더 많이 파놓든지 아무튼 뭐 해서라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하는 게임으로 한번 가보자. 이길 수 있는 방법.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더 입체적으로 새로운 세대의 눈높이와 감성에 맞게 접근해서 이 기념사업을 영원히 이어갔으면 좋겠다. 이게 저의 결론입니다. 너무 두서없고 긴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주제 발표로 미래 세대에게 사충신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또 사충신 역사 전승에 대한 새로운 방안 제시해 주신 이인경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이제 토론은 진행은 좌좌 계신 김진기 회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강연회를 계기로 사충신 의병에 대한 역사가 재정립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조윤주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원래 제가 이 좌장을 맡아서는 안 되는데 저희 이제 사업회가 이게 지방 보조금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이 원래 좌장과 토론에 대한 비용도 다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여의치 않아서 제가 좌장을 좀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했습니다. 오늘 이제 토론회가 이제 종합 토론, 심층 토론을 해야 되는데 사실 PT를 이렇게 준비하신 이제 토론자분이 계셔서 우리 앞에 좌석을 좀 자정을 해서 같이 대화 형태를 하면 좋겠는데 그게 조금 불편할 것 같아요. PT 때문에. 그래서 일단 먼저 그 PT를 준비하신 우리 이 교수님들은 PT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좌석에 좀 앉아서 심층 토론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PT를 이제 준비하신 분이 두 분 계시는데 우리 먼저 일단 제1주제 발표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신 토론자분이 정영도 우리 회장님이신데 지금 자리 안 계시나요? 잠깐 나가셨네요. 그러면은 두 번째 PT를 준비해 주신 우리 한성민 교수님 어디 계세요? 예. 자, 한성민 교수님 모시고 지금 1주제, 2주제에 대해서 김해
사충신 어린이장 여자 전성의 현지적 의미와 문화 콘텐츠에 대한 세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한성미 예, 나오시죠. 여러분 우리 한성미 교수님이십니다. 예, 큰 박수로 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성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CJ에서 오랫동안 문화 콘텐츠 관련 비즈니스를 했고요. 작년부터 인제대학교 문화 콘텐츠학과의 자문을 맡아서 문화 콘텐츠학과의 발전과 여러 가지 융합 프로젝트들을 지원하고 있고 현재는 산학협력 동점 교수로 강의를 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 바로 바로 발표하신 교수님 내용을 제가 리뷰하다 보니 더 시간적으로는 더 잘 된 것 같습니다. 간략하지만 빠르게 한번 의견을 제안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4가지 관점에서 순서대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사충신에 대해서 알게 된 건 굉장히 최근이지만 임경 교수님의 새로운 인물 해석 접근법이 좀 신선했습니다. 굉장히 와닿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느낀 점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원소스 멀티유저 제안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현업에서 오랫동안 경험했던 사람으로서의 경험담 그다음에 확장을 위한 아이디어 제안 이런 형태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어떤 것들을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저거는 저쪽 집 얘기야, 내 얘기는 아니지, 나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발전이 없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사충신에 대해서 김해에 사는 지역의 청년이라 할지라도 특별한 호기심과 관심을 주기에 조금 어려운 주제일 수도 있고 혹은 매년 지속해온 주제일 수도 있는데 그것들을 현재 청년들이 어떤 관심과 불안과 혹은 희망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살핌으로 인해서 그 이야기를 접목시키려고 했던 점이 굉장히 신선하게 와닿았고 특히나 내적 자아의 충돌을 극복하는 것이 바로 영예라는 제 정의가 너무도 깊게 와닿았습니다. 청년들도 물론 와닿을 거고요. 실제로 저에게도 굉장히 와닿았던 바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김해에 여러 가지 유구한 역사적인 히스토리가 많이 있지만 특히나 이 사충신 스토리를 중심으로 한 김해의 콘텐츠 산업이랄까 로컬 프로젝트에 대해서 가치를 논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유의미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때 대부분 사실은 사충신뿐만이 아니라 모든 프로젝트에 있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원소스 멀티유즈 늘 생각하기 마련인데요. 어떤 컨텐츠를 중심에 놓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방사형으로 놓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원소스 멀티유즈죠. 그런데 원소스 멀티유즈는 사실은 그 원소스가 강력했을 때만이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양한 활동을 하느라고 힘과 노력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영향력이라든지 실제적인 청년들 혹은 지역 주민들 혹은 소비자들한테 닿는 느낌은 굉장히 작을 수 있는 거죠. 그 영향력이라든지 임팩트가 작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콘텐츠를 만들면서도 사실은 이 콘텐츠가 히트할지 안 할지를 모르다 보니 사실 원소스 멀티유즈를 준비하지 못하고 콘텐츠를 생산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잘 됐을 때 콘텐츠가 잘 됐을 때 원소스 멀티유즈 하기가 어려웠던 적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콘텐츠를 준비할 때 동시다발적으로 계획을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사실은 이 원소스 자체가 강력해야 되는 게 최우선 과제인 것 같습니다. 물론 사충신의 그 지난 역사가 실제하는 그 역사가 임팩트가 작다, 우리한테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들이 청년들한테 다가갈 때 어떤 스토리와 컨텐츠로 어떠한 임팩트로 지금
둘러쌀 수 있느냐라는 문제를 좀 더 심도 있게 의논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확장을 위한 실제적인 아이디어로 제가 몇 가지를 제안하려고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너무 먼 얘기 아니야. 이게 가능해?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직접 추진을 하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가능할지 안 할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고 시도하다 보면 분명히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조금 손쉬운 예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로케이션 아이디어입니다. 뭐 사실은 PPL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소 협찬입니다. 우리가 노출하고 싶은 송담서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강력한 컨텐츠의 배경으로 쓰였을 때 그 촬영지에 가보고 싶겠죠. 네. 이 서원은 다른 서원보다 어떤 고즈넉함, 어떤 경치가 있는지, 어떤 스토리가 있는지 자연히 다가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이 로케이션에 대한 사회적 반영이나 산업적 가치가 조명된 건 굉장히 오래됐고요. 그래서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로케이션 매니저를 고용하기도 하고 필름 커미셔너라는 특이한 직종들을 직접적으로 접촉하면서 컨텐츠의 장소 협찬 유치를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8월에 크리스마스에 등장했던 초원 사진관은 제가 군산을 간 적이 한 몇 년 되는데 그때도 있더라고요. 저 컨텐츠가 나온 지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런데 초원 사진관에는 물론 돈을 내는 건 아니고 모두가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니까 가서 찍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뭐 그렇고 최근에 이제 포항 같은 경우 굉장히 활발하게 효과를 많이 봤는데 아마 갯마을 차차차도 그랬고 동백꽃 필무렵도 그렇고 촬영지가 포항의 주 무대이다 보니까 포항을 방문하는 관객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시청자들이 그 지역의 스토리라든지 역사를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뭐 옆에 두 가지는 이제 일본 사례인데요. 일본은 워낙 애니메이션이 강하니까 이 장소 협찬이라든지 혹은 그 작가들이 상상 속에서 펼쳐낸 어떤 이야기의 실제 지점들 이런 것들을 사실 묘사를 워낙에 정교하게 하다 보니까 그 지역이 화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를 방문하고 싶은 소위 말해서 성지순례라고 하죠. 그러는 팬덤이 워낙 출중하다 보니까 뭐 중국에서 오고 뭐 기타 해외에서 오고 그런 관객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이 컨텐츠 투어리즘을 하나의 사업으로 확장하는 사례를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슬램덩크 같은 오른쪽에 있는 슬램덩크라는 애니메이션인데요. 농구하는 거예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에 500만 가까이 그 최근에 나온 영화도 애니메이션 영화도 관객을 유치했었는데 가나바라 현이라는 곳에 가마쿠라 고등학교예요. 거기 앞에 있는 건널목이거든요. 저기 와서 사진을 찍으려는 중국인 관광객이 너무 많아서 실생활을 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학교에도 막 찾아오고 그런다고 해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광고판, 아니 고지판을 내걸어 했을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좀 어렵겠지만 이것도 저희가 꽤 오래 김해 사충신 이 기념사업을 오래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오랫동안 좀 더 지속 가능하게 문을 두드리다 보면 결국에는 저런 것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최종 병기활이라는 영화는 여러분 그 김한민 감독이라고 명량을 만든 감독을 다 아실 텐데요. 그분의 작품이고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했는데 역사에 기록된 그 명궁인지는 잘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어쨌든 그 활을 잘 쏘는 자기 동생을 구하기 위한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 시민의 이야기인 거죠. 그걸 활이라는 내개로 굉장히 멋지게 표현해내서 감독이 뭉클했던 작품입니다. 이런 작품에 감독이나 작가를 만난다면 우리의 사충신도 그 의병들의 뭐 역사 기록에는 그렇게 세세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우리 이인경 교수님이 추측해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좀 더 세밀한 그들의 내면의 이야기와 공감받을 수 있는 어떤 상황들을 연출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민 혹은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전체 국민들이 감명 깊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뭐 연인 같은 것들은 드라마인데 최근에 나오고 있고 이제 지금도 방송이 계속 될 거예요. 근데 그 병자호란을 무대로 하지만 그냥 남녀의 러브 스토리를 제가 알기로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뭔가 그런 모티브로 해서 그냥 작가가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실제와 조금의 어쨌든 가상된 스토리를 합쳐서 하더라도 배경은 여기였다라고 저희가 전달한다면 충분히 임팩트 있는 스토리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사충신에 대한 기념과 역사 전승의 노력들은 사실은 김해시 전체를 살리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촬영지를 방문한다든지 그 스토리에 대한 다른 것들을 또 찾아보기 위해서 방문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때야말로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OSMU를 완벽하게 해낼 수 있다고 보고요. 히트 IP는 요즘에 IP 사업이라고 해서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확정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정말 무궁무진하거든요. 단순한 이벤트라든가 뭐 출판 이런 것들을 떠나서 보다 더 확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야기를 여행하다. 여러분 사실은 다 아시는 얘기일 거예요. 정말 쉽기도 한데 사실은 저는 이제 어떤 전문가가 뭐 김한민 감독이 또는 어떤 작가가 이 사충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은 이제 김해를 초대를 해서 방문을 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느 순간 마음을 건드리는 어떤 순간이 올 거거든요. 그 모멘텀을 잡기 위해서 로케이션 매니저를 고용하고 뭐 여러 가지 컨텐츠에 접촉할 수 있는 메인스트림 컨텐츠에 접촉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뭐 이거는 너무나 잘 아시는 미스터 선샤인 얘기인데 이게 알고 봤더니 의병 이야기잖아요. 작가가 풀어주니까 너무 감동인 거예요. 눈부신 날이었다. 우리 모두 불꽃이었고 뜨겁게 피고 졌다. 또다시 타오르려 한다. 동지들이 난 공기는 불씨고 독립된 조국에서 CU어게인. 이게 똑같은 문구인데 뭔가 뭉클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꿈들이 사충신에 감동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게 이 사업의 초기 작업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실제로 나온 지 뭐 5년 이상 지난 것 같은데 군산에 있는 미스터 선샤인 스튜디오는 아직까지 영업을 잘 하고 있고요. 해외에서 이 이제 넷플릭스를 보고 넷플릭스를 통해서 미스터 선샤인을 보고 방문하는 사람들도 여러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OSMU를 해볼 수 있을까 제가 제안을 좀 해보고자 하는데요. 김해성 전투는 사실 외부로부터의 어쨌든 위협이잖아요. 위협.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인구가 감소하고 노령화가 되고 김해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이 공동화 현상이 벌어지는 것 자체가 위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위협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사충시는 우리 스스로 뭐 청년 세대가 되면 더 좋겠죠. 모두가 우리가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외부의 위협을 지키기 위해서 내적인 어떤 것들을 가다듬고 싸울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진화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마련하는 사충신 시민문화제는 조금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가의 장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이런 시민문화를 많이 해오셨잖아요. 김해 시민들은 아마 사충신을 다 알 것 같아요. 외부인일 저는 잘 몰랐거든요. 근데 전문가들이 이 스토리를 알고 이 역사를 알고 조금 더 감동받을 수 있게 이들의 마음을 터치시키는 순간 어떻게 바라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컨텐츠를 개발해서 그것을 사충신의 이름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김해 시민들의 축제는 글로컬 축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감히 허가는 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전문가를 활용해야 되는 이유가 슈퍼 매치를 하는 거예요. 현대카드가 처음 나왔을 때 비욘세를 데려왔어요. 우리나라에. 현대카드 아무도 몰랐고 삼성카드, 국민카드 쓸 시절에 현대카드가 나왔는데 현대카드 슈퍼 콘서트를 통해서 비욘세급이 돼버린 거죠. 네. 사충신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항상 엔돌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걸 위해서 로케이션 PPL 장수협찬도 하자는 얘기고 전문가들이 김해의 옴으로 인해서 이야기를 듣고 터치하고 나가가서 뭐 1000명의 인분으로 얘기해 줄 수 있거든요. 네. 그런 형태의 슈퍼 매치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골몰하다 보면 충분히 글로벌 축제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한선임 교수님 말씀을 제가 듣고 또 내보냈는데 이 사충신 사업회를 추진해 왔던 저로서는 이제 피가 끓어요. 사실상
이런 이제 충격적인 어떤 이런 콘텐츠 문제 또 역사에 대한 다시 또 인식을 고전에 해왔던 이런 모습에서 현대적인 어떤 부분으로 다시 접근해가는 이런 게 필요하다는 게 제가 공부가 오늘 정말 많이 됩니다. 사실 이제 방금 우리 한성민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제 그런 PPM의 장소를 활용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뭐 송담서원이나 사춘단이나 또 유전공이나 이런 부분들을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사실상 필요하고 또 이런 부분을 위해서는 이제 전문가 집단이 사실은 이제 앞으로 그 기념사업회를 좀 함께하는 그리고 젊은 청년들이 함께하는 그런 이제 컨텐츠로의 새로운 어떤 전환이 필요하다. 사실 이게 제가 무모하게 처음에 2020년도에 제가 도의원 의정 활동을 하면서 처음에 이걸 건드리게 된 거예요. 아무도 관심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관심을 불러일으키다 보니까 처음에 김해의 사충단과 사충진을 아시는 분은 제가 짐작하기로 한 1000명, 2000명도 안 됐어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화를 만들고 나니까 백화가 뭐냐라고 해서 저 위에 있는 게 사충단이고 거기에 위패가 모셔져 있는데 거기에 계신 분들이 사충신이다. 이게 이제 스토리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좀 더 알려야 되겠다 해서 이제 사충신 호국 기념 사업회라고 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기념 사업회를 만들게 되고 그 속에서 이제 이런 이제 또 우리가 학술 토론을 통해서 이제 이것을 점점 확대시켜 나가고 정립화시켜 나가는 부분인데요. 사실 제가 여기 우리와 계시는 김영건 이제 성균관 관장님께 제가 계속 눈여겨 말씀을 드려요. 이제 사충신 호국기념 사업회의 개인적 어떤 추진 사업으로는 한계점이 왔습니다. 이것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사단법인화를 해서 더 많은 사실 재정적 문제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확대해서 여기 재정 확보를 통해서 사단법인화 만들고 여기 전문가 집단이 좀 함께하고 그리고 청년들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갔을 때 사충신에 대한 역사적인 제대로 이게 해석이 좀 되어질 거라고 해서 내년에는 어쨌든 사단법인화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아마 방금 우리 말씀하셨던 이 한성민 교수님 같은 이런 전문가분들이 함께 해주시면서 이것을 좀 끌어가면은 훨씬 더 좋은 어떤 발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확장을 위한 아이디어 측면에서 작년부터 이제 뮤지컬 퓨전 음악회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뮤지컬 사실 지원 예산은 한 5천만 원인데 사업비는 한 1억 5천이 들어가서 1억 정도를 제가 기업이나 이런 데 후원 다니다 보니까 허리가 부러져 가지고 올해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그래서 올해는 이제 그 예산을 가지고 10월 14일 수능을 해서 퓨전 음악회 형태로 뮤지컬을 합니다. 여기에 사충신 이제 송빈, 이대영, 김덕기, 유식 이 네 분의 이야기를 가지고 뮤지컬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면 와서 함께 해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제 지금 오늘 이 토론회가 원래는 뭐 토론이 좀 앉아서 서로 상호 토론해야 되는데 이 자석도 그렇고 PT 문제도 있고 해서 제가 중간중간에 토론자에 대한 말씀을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을 해서 넘어가고 그리고 종합적인 부분은 지금 PT가 없는 분이 우리 김경수 교수님이세요. 그래서 마지막 김경수 교수님의 토론은 좌석에 앉아서 같이 이제 하고 또 우리 계시는 이제 관중 관객분들이 또 질의 토론도 하고 상호 토론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제 준비는 우리 정영도 우리 회장님께서 좀 부탁을 드릴게요. 아까 제가 사실 소개를 못 드렸어요. 저는 앞에 사회자 소개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한성미 교수님께서 CJ 아까 AM의 미디어 커머스 본부장을 하시고 대단하신 분이에요.
제가 이 경력을 보니까 야, 이런 분을 모시고 오늘 이 토론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기가 팍 트인 것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예, 다음 여기 토론을 이어주실 정영도 우리 선생님은요, 김해항토사연구회의 이제 회장님으로 계시고 우리 김해의 가락국기라고 있습니다. 가야 사이에 삼국 그 유사에 나오는 그 내용 중에 가락국기가 있는데 그것을 좀 이렇게 해석을 하셔서 다시 좀 우리 김해 시민들에게 좀 많이 알려주시고요. 김해 억지를 다시 또 재해석해서 저자를 해주시고요. 어쨌든 우리 함토 사업자로서 우리 정영도 선생님은 많은 관여를 해주시고 또 이 일들을 해주고 계십니다. 아마 오늘 사충신에 대한 이 이야기도 아마 많은 또 좋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리 나오고 계신데 우리 정영도 회장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방금 소개받은 정영도입니다. 우선 그 발표자님들의 그 발표 내용에 앞서가지고 제2 주제하고 조금 문화 콘텐츠하고 관련해서 제가 이제 미리 좀 말씀드릴 게 있어가지고 PPT를 좀 준비했습니다. 저는 2001년도서부터 김해시 관광 가이드를 한 5년 정도 했는데 그 하면서 보고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 콘텐츠를 뭐 어떻게 콘텐츠화할 때 조금 참고했으면 싶은 생각이 있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저 오른쪽에는 구지봉에 그 수로왕이 탄광할 때 육란을 형상화한 건데 저게 이제 70년대쯤에 저기 조성됐습니다. 그랬는데 2001년도인가 저기 이제 구지봉이 문화재 자료에서 사적지로 격상될 때 누군가의 아주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이게 옛날에 없었던 건데 저거 취해야 된다 이래 해서 문화재청에서 내가 한번 사적지로 지정할 때 저걸 좀 제거해 줬으면 좋겠다 하고 제거를 하고 대신에 저 왼쪽 편에 있는 그 선도를 하나 씌웠는데 저거는 뭐 역사성이 있겠습니까? 저거 역시도 역사성이 없는데 이제 저걸 씌웠습니다. 그런데 저게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2001년도하고 2002년도 사이에 일본에서 그 후쿠오카 현에서 관광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관광지를 개발해주는 관광 사업체가 있었는데 김상인 씨라고 제일 높은데 그분이 답사를 해가 올 때는 저기 있었습니다. 오른쪽에. 그런데 이제 막상 그 후쿠오카 현에 관광 사업을 하는 사람 40여 명을 모시고 와서 이제 김해시에서 관광버스를 이제 제공하고 해서 쭉 돌게 됐는데 제가 김상인 씨한테 사실은 저기 전에 있던 게 지금 철거되고 없습니다. 했기에 제일 먼저 가보기로 한 답사 코스에서 저기 그럼 그 가볼 필요 없다. 더도 이거 가볼 필요가 없다 하고 생략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 그 이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저걸 치웠다고 굉장히 그 아쉬워하고 하는데 저 육남 저거는 수로 왕릉에다 옮겨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묻어버렸죠. 묻어버렸는데 다음 장면 이것도 그 구지봉에 있었는데 이것도 역시 땅에 묻었습니다. 그때 묻을 때 묻었는데 사람들이 하도 말을 많이 하니까 저기 1908년도에 세운 건데 아니 당신네들이 태어나기도 전에서부터 있던 기념물을 왜 놓으면서 생뚱맞게 아무 의미도 없는 그 돌을 하나 세우느냐 해서 김해시에서 몇 년 동안 저 비석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한두 해 만에 찾아진 게 아니고 정말 오랫동안 그 수소문하고 수소문회가 겨우 찾았는데 한번 보입시다. 그거 말고 너무 강력한데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를 찾아가 뵀는데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송공담이라 하기도 하고 서상동 지성묘라고도 합니다. 그 이제 서상동 지성묘 저기가
옛날에 그 임진왜란 때 그 송빈 어른이 이제 저기서 마지막에 정렬하게 이제 전사한 곳이다 이제 이래 하는데 그 순절했다는 것은 맞는데 전사를 한 것인지 뭐 자결을 한 것인지는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70년대 돼서 저 바위 위에 이제 기념 비석을 하나 송빈 어른의 후손들이 세웠는데 저도 이제 저걸 갖다가 관광객들을 하거나 아니면 또 향토사 하는 연구하는 사람들을 인솔해서 가면은 왜 저기 저 서가 있느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고 제가 좀 그 내락이 안 되겠느냐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한두 사람이 아니었는데 제가 그 송신문 중에 어른한테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학사, 석사, 박사를 다역사를 전공한 전문가라서 그리고 대학의 교수로서 전면 퇴임할 정도로 전문가이기 때문에 제가 사정이 이랬는데 저 비석을 옆에다가 내려서 좀 이래 좀 단정하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니까 옛날 어른들이 한 걸 손이 어째 그 섣불리 할 수 있겠노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선 어른들이 한 것이라도 좀 옮겨가고 좋을 것 같으면 옮기는 게 하면 좋겠으면 했는데 아직까지는 난망한 지경입니다. 그래서 제가 관광 가이드 하면서 좀 논란했던 것이 앞에 보시고 송공단인데 또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또 다음 페이지 보면 이게는 이제 연역하면 불암동 양장골에 있던 비석에 그 이제 비석은 지금 없어지고 옛날에 농원에서 탁권해 놓는데 사원부 감찰 노원 안선생 순절 유적비라 해서 저게 이제 안민 선생의 안민 선생이 그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김해성은 4월 20일 날 함락됐는데 23일쯤 했어. 그 정확한 날짜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제 문을 얼핏 보니까 23일 가는데 김해성 탈환을 위해서 상동면 간모리에 있던 간도사의 성병 100여 명을 이끌고 오다가 서남 강가에서